여기 요양원보다 좋지? 잘 지내. 아들과 며느리는 냉담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요양원이라던 곳엔 간판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남은 건 방치된 펜션과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미친 듯이 다시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무슨 전화를 했길래 아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는 산길 끝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뚝 끊기자 세상이 한순간 비어버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다 말았습니다. 한정희는 조수석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금 전까지 덜컹거리던 차체의 흔들림이 멈추자 오히려 심장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 왔어. 운전석의 아들 서준호는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피곤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마치 택배를 문 앞에 내려놓고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딱딱하고 건조했습니다. 한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이라던 곳엔 간판도 안내 표지판도 출입을 알리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대신 산자락 아래로 한때 누군가 웃고 떠들었을 법한 건물 한 동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떼어져 나간 자리만 하얗게 남아 있었고 외벽은 비에 씻겨 색이 바랬습니다. 창문은 깨진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닫혀 있었습니다. 다만 커튼이 한 장도 걸려 있지 않아 안쪽 객실들이 텅 빈 듯 검게 보였습니다. 준호야, 여기가 어디니?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렸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평생을 그랬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자식 앞에선 울음부터 삼키는 사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만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때 조수석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며느리 이민지가 먼저 내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주변을 훑어보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냄새. 진짜 여기가 뭐예요? 민지는 손으로 코를 가리며 트렁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천으로 묶인 보따리였습니다. 매듭은 여러 번 고쳐 묶은 흔적이 있었고 천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걸 펜션 현관 쪽 데크로 툭 던졌습니다. 쿵! 보따리가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굴러갔고 매듭이 살짝 풀리면서 안에 옷자락이 삐져나왔습니다. 한정희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도 필요 이상으로 거칠었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돌아오더니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요양원보다 좋지? 공기 엄청 좋잖아. 준호야, 요양원이 여기니? 한정희가 묻자 준호는 짜증이 확 올라온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제 그만 내려. 나 몸도 안 좋고 여긴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안전벨트를 풀어주는 대신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손가락이 살을 파고드는 힘이었습니다. 아야, 준호야.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준호의 힘이 더 빨랐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반대편에서 성큼 다가오더니 어머니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아, 좀 빨리 좀요. 시간 없어요.
두 사람의 손에 떠밀리듯 한정희는 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균형이 무너졌고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엔 흙이 묻고 무릎은 덜덜 떨렸습니다. 차가운 흙이 옷을 타고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위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요양원 한 달에 몇백씩 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민지가 팔짱을 끼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려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보면 진짜 창피해요. 괜히 소문나면 어쩌려고요. 한정희는 바닥에 앉은 채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한때 밤새 열을 재며 품에 안고 달래던 그 얼굴이 지금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그렇게 해. 말을 잇기도 전에 준호는 뒤돌아서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쾅! 그리고 운전석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잘 지내. 내려오지 말고. 그 말은 인사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흙먼지가 일었고 먼지가 눈가와 입가로 날아들었습니다. 한정희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는 산길 아래로 내려가며 점점 작아졌고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바람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데크 위에 덩그러니 놓인 보따리뿐이었습니다. 펜션 건물은 가까이서 보니 더 적막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는 녹이 슬었고 안내판이 있었을 자리에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객실들은 불이 꺼진 채 마치 숨을 멈춘 방들처럼 고요했습니다. 한정희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자 펜션 복도 쪽으로 이어진 유리문 너머로 어둠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게, 정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기 공기 참 좋네. 체념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한정희는 몸을 일으켜 데크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바지 안쪽 주머니를 아주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오늘을 준비해왔다는 사람처럼. 차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끊겼습니다. 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습니다. 한정희는 마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아직 공중에 떠 있었고 그 먼지가 햇살에 비쳐 희뿌옇게 반짝였습니다. 그 먼지 속으로 아들의 차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기라도 하면 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런 사람은 여기 없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다 써버린 걸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폐업한 별채를 바라봤습니다. 깨진 유리창, 반쯤 기울어진 문,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온 마당.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버려지는 곳 같았습니다. 공기 좋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준호가 웃으며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보다 낫다고 했던 말. 그 말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너무 선명해서 정희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마루 위에 던져진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이 흘러나와 바람에 살짝 들썩였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관절이 뻐근하게 울렸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옷을 다시 집어넣고 매듭을 고쳐 묶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정리하면서 살아온 사람처럼 누군가가 던지고 떠난 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 가지런히 맞추고 티나지 않게 숨기는 일.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얇은 작업복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춥네. 정희는 팔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낡은 작업복 안쪽 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각이 닿았습니다. 딱딱한 봉투. 겉면이 오래 만져져 거칠게 달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서 펼쳐보는 건 마치 마지막 확인을 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희는 이미 확인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아래 이 조용한 산. 누가 보면 휴양지라고 착각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그 평화가 오히려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가 삐걱하고 울었습니다. 정희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던 날 작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잡고 울던 모습, 학교 앞에서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던 정희의 모습, 새벽마다 시장과 식당을 오가며 돈을 모으던 손, 그 모든 시간이 한 줄로 이어져 지금 이 산속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끝났구나. 그 말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탁이라는 단어, 수익자라는 단어, 권한정지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들, 그리고 맨 위에는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긴급 연락, 오태욱 변호사. 정희는 봉투에서 메모만 살짝 꺼내 보았습니다. 손글씨는 단정했고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지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작았고 버튼은 달아 있었고 켤 때마다 짧은 진동음이 났습니다. 정희는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한정혜 선생님. 정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야. 지금 약속한 곳에 왔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상대방의 호흡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혼자 계십니까? 정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혼자야. 무슨 일이? 정희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행해. 정해둔 순서대로. 상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곧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되는 즉시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잡초 사이로 난 좁은 길, 준호가 내려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길 끝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뭘 바라서가 아니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끝까지 봐야 하거든. 정희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정희는 마루에 앉은 채로 아주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정말 맑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맑음 속에서 더 이상 기다림의 냄새를 맡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별채 안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번엔 내가 정리한다. 그리고 정희는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이며 닫혔고 산속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차가 산길을 빠져나오자 포장도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포장길이 다시 시작되자 차는 또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풀과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어 스윽, 스윽 소리를 냈습니다. 서준호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까 내려오던 길과 똑같은 길인데도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려올 때는 끝났다였고 지금은 늦었다였습니다. 천천히 좀 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옆자리에 이민지가 손잡이를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뇌 속에서 오태욱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권한 정지, 천억대, 강남. 시간은 버린 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준호는 엑셀을 밟아 올렸습니다. 차가 튕기듯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돌려 준호를 쏘아봤습니다. 오빠 말 좀 해요. 엄마가 진짜 그 빌딩 주인이라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준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만약 사실이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혀끝에 걸렸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지금 너무 쉽게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폐업한 별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기울어진 현관문, 깨진 유리창, 마당의 잡초. 그 풍경이 아까보다 더 음산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차가 멈췄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세게 당겼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자마자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자갈을 차며 미끄러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산이 잠깐 울리는 듯 했지만 곧 고요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한정희,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생 엄마라고만 불렀던 입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건 애원이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민지도 뒤따라 내려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풀을 흔들고 나뭇잎만 바스락거렸습니다. 준호는 마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 던져놓고 간 보따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만. 엄마. 준호는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안쪽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장판, 곰팡이 자국, 깨진 가구 조각. 사람 기척은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준호는 방마다 들이닥쳤습니다. 부엌, 작은 방, 뒤쪽 창고 같은 공간까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헐떡이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오빠 진짜 없어요. 준호는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잡초와 나무들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옆으로 난 샛길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시선이 마루 끝에 멈췄습니다. 지팡이 하나, 나무 손잡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쥐고 다닌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다가가 그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묻어있는 시간이 묵직했습니다. 준호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두고 갔다고? 민지가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지팡이였어요? 그럼 지팡이 없이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산속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마루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루 한쪽 구석에 낡은 봉투가 반쯤 찢긴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펼쳐진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보이게 해둔 것처럼 봉투의 입구만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추고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끝에 종이에 딱딱한 각이 닿았습니다. 서류가 두껍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연필로 쓴 글씨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정리. 딱 2글자. 준호의 목이 꽉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는 자신을 향한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게 뭐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보려다가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뭔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아래를 보니 바닥에 깨진 액자 조각이 있었습니다. 유리가 아니라 사진의 뒷면 판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액자를 일부러 깨뜨린 것처럼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판지 뒷면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흔들린 글씨, 급하게 쓴 것 같은 글씨. 엄마를 버린 날 너는 끝났다. 준호의 손에서 조각이 툭 떨어졌습니다. 민지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뭐야 이거. 준호는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엄마라는 단어가 사람을 부르는 말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지가 준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일어나요. 찾으러 내려가야죠. 경찰 부를까요? 준호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어. 무슨 소리야, 오빠가 어머님을. 준호는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가 버렸으니까 엄마도 나를 버린 거야.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따르릉.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엔 같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오태욱 변호사. 준호는 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어머니가 안 계세요. 지금 여기 왔는데. 오태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법률 문장처럼 단단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오태욱은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정희 선생님께서는 방금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다니요? 어디로요? 잠깐의 침묵 후 오태욱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서준호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준호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오태욱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는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오래 있었습니다. 오태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준호 씨는 그 기회를 전부 버리셨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루 위에 남겨진 건 보따리, 지팡이, 찢긴 봉투, 그리고 정리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산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가 정말로 떠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폐가에서 내려오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엔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호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고 손가락 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이민지는 창밖만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둘 다 침묵을 택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엔 정리라는 두 글자만 반복해서 맴돌았습니다. 엄마를 버린 날 너는 끝났다. 그 문장이 목에 걸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예전처럼 있을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늘 보던 경비실, 늘 보던 차단기. 그런데 그 익숙함이 오늘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도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꺼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일단 집부터 들어가 보자. 준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평소처럼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 하나가 준호에겐 마지막 호흡처럼 들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준호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뭐야, 내가 잘못 눌렀나?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삐삐. 세 번째도 틀렸습니다. 민지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비번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준호는 손가락을 떨며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지가 문고리 아래쪽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거 뭐예요? 민지가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하얀 어포 종이 위에 검은 글씨, 단정한 서체, 법률 용어처럼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점유 이전 및 출입 제한 안내, 임시조치 통보서.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출입 제한? 준호는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었습니다. 실소유자 요청, 계약 해지, 자산보호, 임시조치. 문장들이 마치 철창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말도 안 돼.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아니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갑자기 우습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태욱.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네, 오태욱입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집이 왜 이래요? 이거 우리 집인데요. 오태욱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준호 씨, 통보해드렸습니다. 사용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아니, 권한 정지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태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서준호 씨 명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시면 실질 취득 자금은 모두 한정희 선생님 즉 신탁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호의 목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서?
그건 서준호 씨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준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를 향해 비틀거리듯 걸었습니다. 민지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디 가요? 사무실. 준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이라도 가야 돼.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사무실에라도 있으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탔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차는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신호를 무시하듯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30분 뒤 사무실 건물 앞. 준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출입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한가운데 큼지막한 봉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출입 금지. 민지가 뒤따라와서 봉인지를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 오빠. 준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제 사무실이에요. 안에 물건도 있고. 하지만 안에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거래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이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친절했지만 그 친절 뒤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네, 저 준호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계약이 갑자기.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희도 통보받았습니다. 거래 중단하라고요.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요? 한정희 선생님 측에서요. 정확히는 신탁관리팀에서요. 뚝.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준호는 다른 거래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또 다른 곳. 같은 대답. 거래 중단, 계약 파기, 출금 보류, 지급 정지. 준호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민지가 얼굴을 부여잡고 웅크렸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끝난 거 아니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은행 앱을 켰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제한, 출금 불가, 지급 승인 대기. 준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동결.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돈 얼마 있어요? 준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을 세었습니다. 7만 원, 2만 원, 그리고 동전 몇 개. 민지도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둘이 합쳐도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준호는 그제야 똑바로 현실을 봤습니다. 집도 사무실도 계좌도 자신이 믿었던 것들은 모두 빌려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처음과 같은 번호. 오태욱.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태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서준호 씨,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차량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사용 제한이 걸릴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시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까지요? 네. 오태욱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서준호 씨께 남은 건 본인 스스로의 삶뿐입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길이 막혀 들어오는 느낌.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산속에서 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늘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섞인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그리고 준호는 알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으로 살던 기반 자체가 한순간에 끊어졌다는 것을. 타이어가 자갈을 벗어나 아스팔트를 밟는 순간 서준호의 얼굴엔 안도감 같은 게 번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끝났다. 준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운전대 위로 손가락을 탁탁 두드리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나무들이 방금 전까지 자신을 따라오던 시선 같았지만 준호는 애써 그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뒷좌석에 이민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오빠, 진짜 괜찮을까? 거기 너무 사람이 살 데가 아니던데. 준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괜찮아? 엄마가 거기서 죽겠어? 건강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이제 우리도 살자.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걱정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진짜 내려오면 어떡해요? 우리 동네에 누가 보면. 준호는 신호등 앞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으며 말했습니다. 내려올 생각 못하게 했잖아. 전화도 하지 말랬고 문자로만 하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 그 말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흔들림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이면 1년에 3,600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 준호의 입가가 비틀어졌습니다. 차 바꿀 수 있지.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진짜 이번엔 바꿔요. 작은 차 말고 제대로 된 걸로. 남들처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남들처럼 살아야지. 그 남들 속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차는 도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가벼운 음악이 흘렀고 준호는 기분이 풀린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조수석 선반 위에 던져둔 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저장된 이름도 없었습니다. 누구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몰라. 스팸인가? 준호는 무심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서준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로펌 자산관리 신탁팀 오태욱 변호사입니다. 준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로펌이요? 저한테 왜? 한정희 선생님 관련 건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나오자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요? 또 무슨 일인데요? 지금 바쁜데. 오태욱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호 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녹취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준호의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녹취요? 무슨 소리예요? 서준호 씨께서 현재 사용 중인 주거지, 차량, 그리고 사업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확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준호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다 제 건데요. 서준호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질 자금 출처와 최종 결정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민지가 준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손바닥으로 조용히 하라는 듯 민지 쪽을 막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오태욱은 종이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한정혜 선생님 측 요청에 따라 서준호 씨에게 부여되었던 모든 사용 권한이 정지됩니다. 준호의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권한 정지요? 무슨 권한? 오태욱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주거 계약, 임대 보증, 차량 할부 및 보험, 사업 운영 계좌의 지급 승인, 전부입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런. 오태욱은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서준호 씨, 한정희 선생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오태욱은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사람을 찌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한정희 선생님은 강남 핵심 상권에 위치한 복합빌딩의 실소유 구조 최상단에 계신 분입니다.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통상적으로 1,000억대, 즉 1,000억 전후로 평가되는 자산입니다. 다만 정확한 평가는 별도 자료로 제공됩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폐가 막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뭐래요? 준호는 민지를 밀어내듯 다시 전화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서준호 씨께서 그동안 본인 힘이라고 생각하셨던 여러 기반, 주거, 차량, 사업은 모두 해당 구조에서 파생된 지원으로 확인됩니다.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차선이 살짝 틀어졌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 준호는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발이 어색하게 덜덜 떨렸습니다.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뭐야? 왜 세워? 준호는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기에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엄마는 어디 계신데요? 오태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산속에 계십니다. 정확한 위치는 서준호 씨가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말이 준호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오해가... 오태욱은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준호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서준호 씨... 오태욱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눌러 말했습니다. 한정희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드린 겁니다. 준호의 손에서 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급히 폰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제가 올라갈게요. 지금 바로. 선택은 서준호 씨 몫입니다. 오태욱은 마지막으로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미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서준호 씨가 버린 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엔 통화 종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민지가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누구야? 준호는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말라붙은 것처럼 소리가 막혔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겨우 뱉었습니다. 엄마가 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강남의 1,000억대 빌딩.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준호는 갑자기 운전대를 돌려 차를 꺾었습니다. 유턴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미쳤어? 어디가? 준호는 이를 악물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다시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시 가야 돼. 왜? 준호는 대답 대신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한 단어만 남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자신이 방금 버렸다는 사실이. 두 사람은 건물 앞 인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저녁 뭐 먹지? 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 어디서 자지? 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민지를 데리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계좌는 동결, 카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갑 속 현금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얇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눈앞의 간판들을 훑쳤습니다. 찜질방, 고시원, 모텔. 그 중에서도 가장 싸 보이는 찜질방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자.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 진짜 오늘만. 둘은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돈을 내는 순간 준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낸다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락커에 옷을 넣고 얇은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앉자마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만 깜빡였습니다. 준호는 매트에 등을 붙였다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눕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우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민지가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구덩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제한, 출금 불가, 똑같았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일 구하자. 민지는 눈을 비볐습니다. 오늘 바로요? 오늘부터. 준호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일 구합니다. 주인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멈췄습니다. 경력 있어요? 없습니다. 뭐든 할게요. 설거지든 청소든. 주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분식집, 작은 술집, 백반집.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죄송해요. 자리가 없어요. 오늘은 곤란해요. 해가 질 무렵 준호는 인도턱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준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은 돈을 세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동전. 이걸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하는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은 찜질방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자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여기서 못 자요. 준호는 말이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다른 데가 있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일어났습니다. 눈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오빠랑 있으면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아.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 여기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어.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준호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민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 제발. 그리고 민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뒤따라가다 멈췄습니다. 잡으면 더 미워질 것 같았고 놓으면 끝일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준호가 불렀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벤치에서 잤습니다. 새벽 공기가 뼈를 쪼개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몸을 웅크렸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은 더 줄어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 끝에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에 장갑도 없이 박스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뭐야?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거 하면 돈 돼요?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10,000원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고물상 가면 빌려줘. 근데 젊은 사람이 왜 이걸 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면 너무 초라했고 배우려고라고 말하면 너무 늦었습니다. 준호는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리어카를 빌려 끌고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고개를 들고 걷다가 시선이 닿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하다. 그 말이 목에서 나왔을 때 준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랬을까? 사람들의 시선에 밀려 고개를 숙이고 손이 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아들이 창피해할까봐 더 낡은 옷을 입고 더 조용히 살았던. 준호는 한 번, 2번 박스를 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3번째쯤 주었을 때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살이 찢기듯 스쳤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준호는 손바닥을 보며 멍하니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손도 이랬겠지. 하루 종일 리어카를 채웠습니다. 햇빛이 지고 나서야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저울에 올려 무게를 쟀습니다. 27,000원. 준호는 봉투처럼 접힌 지폐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심장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맛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씹었습니다. 씹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벤치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준호는 처음으로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대답을 기다릴 자격도 없다는 걸. 그래도 준호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도 폐지를 주어야 했고 내일도 배워야 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그리고 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비가 내린 뒤라 도로는 축축했습니다. 서준호는 강남역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사람들 틈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해성타워가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비친 하늘이 반짝였고
로비는 대리석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엄마가 여길. 준호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땅을 보며 살았는데 이 건물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구겨진 봉투 하나. 그 안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손이 찢기고 허리가 꺾이도록 버텨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처음으로 빌린 게 아닌 돈이었습니다. 준호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부터 냈을 경비원의 목소리였는데 오늘은 그저 정당한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한정희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준호의 낡은 옷, 수염, 손의 상처, 숨길 수 없는 냄새. 경비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뵙고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비원이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막았습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닙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과거의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동네 망신이야라고 말하던 자신에게 준호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옆골목으로 돌아 직원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비 맞은 바람이 차가웠고 몸은 떨렸지만 준호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사람들이 몇 번씩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출입구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오태욱. 준호는 본능처럼 달려갔다가 스스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급하게 달려드는 모습이 또 달라지는 건 돈 때문처럼 보일까봐. 변호사님. 오태욱이 준호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준호 씨. 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오태욱은 준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아주 얕게 내쉬었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전해야 할 게 있어서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냈습니다. 비에 조금 젖은 지폐가 손바닥에서 떨렸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오태욱은 돈을 보며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걸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태욱이 짧게 비웃었습니다. 그럼요. 준호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깨달았다는 걸요. 오태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손바닥에 상처를 보여주듯 주먹을 쥐었다 펴며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폐지 주었고 벤치에서 잤고 찜질방에서도 못 잤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못난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30년을 하신 거잖아요. 손이 트고 허리가 휘고 그래도 웃으면서 나는 그걸 보고도 창피하다고만 했고 오태욱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용서받고 싶습니까?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았고 아니오라고 하면 너무 비겁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다고 압니다. 오태욱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자격 없는데 왜 오셨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못난 놈이었는지. 오태욱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회장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움 안 될 겁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할 말 같아서요. 이 말도 못하면 저는 진짜 끝이니까. 오태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손에 들린 10만 원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게 돈일까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오태욱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준호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는 거요. 그 말이 끝나자 오태욱은 한참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짧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뵐 수 있습니까? 오태욱은 앞서 걸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용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준호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오태욱이 3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준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처음으로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딩!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오태욱이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와. 낮고 단단한 목소리. 준호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집무실, 큰 창, 강남의 불빛,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있는 한정희. 정돈된 머리, 검은 정장, 흔들림 없는 자세. 산속에서 보던 작업복의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용건만 말해. 준호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가 그 돈을 봤습니다. 눈빛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번 돈입니다. 정희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10만 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제 손으로 번 돈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엔 사랑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내게서 수억을 받아갔어. 그게 내 입에서 돈이라는 단어로 나오니. 준호는 이를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하면 또 자기 중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정희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알면서 왜 왔어? 준호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뭘? 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정희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러 왔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정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럼 왜 무릎을 꿇어?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내려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버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옆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정희는 금세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알았으니 이제 가.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용서는 안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짧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신 것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책상 위에 10만 원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지폐에 땀과 비와 어쩌면 눈물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그 말 뒤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가가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자던 시절, 추위에 깨던 습관이 남아 있었고, 설거지 물에 손이 불던 날들이 몸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시원 방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은 말끔히 정리돼 있었고, 셔츠는 깨끗했습니다. 여전히 비싼 옷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돈으로 산 옷도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옷깃을 한번 만져보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준호는 예전처럼 떨지 않았습니다. 떨릴 때마다 도망치던 사람이 아니라 떨려도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열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주인이 먼저 나와 준호를 봤습니다. 박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준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제가 먼저 준비해 두겠습니다. 싱크대 앞 준호는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찔렀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잡고 닫고 헹구고 정리했습니다. 손이 붉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벌기 위해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준호는 이 일을 벌기가 아니라 배우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던 시간을 몸으로 배우는 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 식당이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웃음은 예전처럼 얄팍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잘 들어오면 웃고 안 들어오면 얼굴이 굳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어도 유지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 어느 날 퇴근길, 준호는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강남역 쪽으로 예전에 무릎 꿇고 울던 그 자리로. 밤에 강남은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갔고 빌딩들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해성타워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길 건너편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입 밖으로 나오자 그 말이 이상하게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울컥하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마치고 안부를 묻는 사람처럼. 준호는 잠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손끝에 종이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새 지팡이 손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편한 것, 미끄럼 방지 고무가 단단한 것. 준호는 그걸 사기 위해 한 달을 더 아꼈습니다. 도시락 대신 삼각김밥으로 버티며 모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경비원이 먼저 준호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그 더러운 남자가 아니라 조용히 고개 숙일 줄 아는 남자. 준호 씨 맞으시죠?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경비원이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며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여전히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지켜야 한다를 아는 눈빛. 딩. 30층. 문이 열리고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 잠시 후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준호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무실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넓고 조용했고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 한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잠깐, 아주 잠깐 눈이 흔들렸습니다. 왔니?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 같은 한마디. 준호는 한 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정희의 눈이 지팡이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오래 쓰던 지팡이 손잡이처럼 달아있진 않았지만 새 것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왜?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엄마 지팡이 두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걸 들고 울기만 했고. 준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엄마를 위해 산 겁니다. 남한테 보이려고 산 게 아니라 엄마가 편했으면 해서요.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준호를 봤습니다. 힘들었니? 그 질문이 나오자 준호의 목이 갑자기 메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에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벤치, 찜질방, 찬물, 피가 난 손, 구겨진 돈, 그리고 창문 너머로 자신을 보지도 않던 엄마의 눈빛.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왔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거든요. 정희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습니다. 행복? 준호는 웃었습니다. 작게, 진짜로. 네.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살고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정희는 손에 쥔 지팡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게 준호가 배운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정희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듯 손이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금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됐구나.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희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오래 참아낸 사람의 품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품에서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가진 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버리면 끝이야. 근데 사람이 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준호는 눈을 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계속 배우겠습니다.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는 돌아서서 문으로 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정희는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혼자 단단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품을 수 있는 단단함. 준호는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문이 닫혔고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준호는 또 일어날 것입니다. 식당으로 갈 것입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접시를 닫고 손님에게 웃을 것입니다. 이제 준호는 압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부자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빛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이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더 따뜻하고 더 재미있는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